네, 안녕하세요. 3과목 시작하겠습니다. 자, 41번부터 보시죠. 자, 복합재료 중 FRP. 자, FRP 많이 나오죠. 이 FRP와 여기 있는 FRM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해 놓으시면 뭐 다 커버가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42번 방전용 전극. 자, 나옵니다. 자, 방전용 전극의 재료로 많이 쓰이는 것. 자, 그 방전 가공할 때 전극 재료로 많이 쓰이는 것 해서 우리 해설에도 계속 언급이 됐던 재료가 있습니다. 자, 구리입니다. 자, 구리의 특징 자체가 가공성이 좋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전연성이 풍부하다. 그러니까 전성과 연성이 좋아서 가공성이 좋고요. 그리고 전도성. 그러니까 전도성이라 그냥 돼 있는데 전기전도성과 열전도성, 그러니까 이것들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열도 잘 통하고 전기도 잘 통하기 때문에 이런 성질이 우수해서 구리가 많이 쓰인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43번 아연입니다. 자, 아연은 ZN이죠. 자, 아연은 자, 조밀 육방 격자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카드뮴 아연, 코발트, 티타늄 이런 것들이 이제 HCP 조밀 육방형 격자입니다. 우리 또 뭐가 있었죠? 금, 은, 구리, 니켈, 납 이런 것들은 FCC 면심 입방 격자였던 거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조밀 육방 격자형 HCP 구조이고 그리고 회백색의 연한 금속이다. 자, 비중이 7.1, 용융점이 420도. 자,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그대로 외워두시는 게 편합니다. HCP다, 비중이 이 정도다, 용융점은 420도다.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산, 알칼리, 해수 등에 부식되지 않는다 돼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부식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순아연은 부식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은 해당이 되지 않고 철판, 철선의 도금, 특히 이 도금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도금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서 이 재료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44번 뜨임입니다. 뜨임 중에서 저온 뜨임이에요. 뜨임은 우리 템퍼링이죠. 템퍼링. 자, 템퍼링. 그래서 저온에서 하는 뜨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뜨임은 일반적으로 담금질 후에 인성을 부여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저온 뜨임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묻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내마모성을 향상하고 담금질 응력을 제고하고 이거는 이제 원래의 뜨임 목적과 가장 부합하죠. 뭐 저온에서 하는 것을 떠나서 그죠? 이거 치수의 경련 변화. 자, 경련 변화란 말도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보시면 담금질 응력이 제거되므로 치수가 시간에 따라 원치 않는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경련 변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치수가 시간에 따라 원치 않는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경련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시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시호 변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비슷한 용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련 변화를 방지를 해주고요. 저온 뜨임을 하면 특히. 근데 여기 소르바이트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소르바이트 조직도 별표를 하시고 보시면 소르바이트는 담금질로 얻어진 그러니까 담금질로 얻어진 이런 조직들을 500에서 600도로 뜨임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뜨임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냥 일반 뜨임이랑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항온 뜨임을 하는 겁니다. 항온 열처리. 항온 열처리를 하면 소르바이트 조직이 됩니다.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 온도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딱 하는 그런 뜨임 말고 항온을 하면 그러니까 온도를 유지를 해서 꺼내면 소르바이트라는 아주 우수한 조직으로 이게 탄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온 뜨임으로 소르바이트 조직을 생성할 수는 없고 항온열 처리를 통해서 소르바이트라는 조직을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45번에 이런 건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여기서 답은 Y합금이고 R9 요건 이제 좀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알루미늄 형제들이 나오는데 여기 라우탈과 하이드로달륨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구시, 알마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고. 자, 그리고 46번에도 예, 별표를 치시면 좋겠어요. 저결치성의 주 원인이 되는 것은, 자, 여기서 황이 저결치성을 일으키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치성이란 말이 이제 급격히 어떤 온도나 어떤 상황에서 급격히 치성이 커지는 거를, 예, 뭐 이것도 저결치성, 정열치성 이런 것 중에 하나인데, 저결치성도. 근데 이 원인이 되는 게 황이고, 이거를 망간을 통해서 좀 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황화망간으로 끄집어내서 황의 이 저결치성 하는 저결치성을 일으키는 그런 성질을 좀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황이 일으키고 망간으로 막는다. 이렇게 쌍을 지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47번 같은 경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되죠. 선팽창 계수는 예, 쉽게 얘기해서 1도 상승할 때 똑같이 1도 온도가 올라가는데 물체의 단위 길이가 얼마나 변하는가 의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온도 변화에 있어서 얼마나 부피가 팽창을 하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인데 이 선팽창 계수가 보시면은 예, 여기에 예, 순서가 나와 있죠. 이렇게 제일 이제 마그네슘, 알루미늄, 구리, 철, 크롬 이 순서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중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강의 변태에 관련된 건데 보시면 A온 변태는 강에서 일어나는 변태이다. 네, 맞는 말이죠. 그 펄라이트는 순철의 일종이 아니고 펄라이트는 여기 보시면 예,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혼합된 탄소강의 일종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펄라이트 같은 경우는 뭐 펄이 진주니까 진주처럼 이렇게 층상 조직으로 보인다고 해서 펄라이트라고 하는데 페라이트, 시멘타이트 이렇게 예, 층상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철의 일종이 아니고요. 로스테나이트의 최대 탄소 고용량은 1130도에서 약 2%, 그리고 시멘타이트는 철가탄소 혼합물이죠. Fe3C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49번 소결합금으로 된 공구강은 자, 소결합금은 그죠? 텅스텐, 티타늄, 탄탈 등의 탄화물 분말에 텅스텐 카바이드, 티타늄 카바이드 이렇게 읽는다 했습니다. WC, TIC 이런 것들 여기에 코발트나 니켈 분말을 결합한 후 엄청난 고온에서 가압 소결한 비철 재료다. 그러니까 철 재료가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비철 재료고 이런 성질을 갖는 이런 가공 방법을 갖는 것은 예, 초경합금입니다. 초경합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자, 50번은 지금 이제는 잘 나오진 않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에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요게 이제 탄소강의 5대 원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탄소는 워낙 뭐 밀접하게 있어서 나오진 않아 있고 규소, 망간, 인, 황의 이런 조성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철의 성분이 가장 많은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예, 이렇게 나와서 답이 자철광이었는데 예, 자철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 적철광은 여기 없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62%, 갈철광과 능철광은 좀 적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크게 이제 지금은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는 유형입니다. 이건 이렇게 단순 암기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51번. 자, 51번에 관이음에서 방향을 바꿔주는 경우.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엘보라고 합니다. 팔꿈치를 엘보라고 하죠. 그래서 팔꿈치처럼 이렇게 팔이 있는 것처럼 이제 팔꿈치 그런 모양이라서 엘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52번 문제가 이제 좀 중요하겠는데요. 자, 이수 30개, 압력각 30도랍니다. 케이스 규격에서는 압력각 14.5도와 20도를 썼는데 이제 14.5도는 폐지되고 20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규격이 아닌 뭐 기어겠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스포기어에서 언더컷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더컷은 이제 이빨 사이에 이렇게 파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파이는 것. 그래서 전이기어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소 전이 이론 전이량은 얼마인가? 모듈 6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자, 전이 기어는 이런 얘기입니다. 레크 공구. 그러니까 기어를 깎을 레크 공구에 기준 피치선을 기어의 피치원으로부터 적당량만큼 이동하여 절삭하는데, 자, 보시면 레크 공구의 기준 피치선과 기어의 기준 피치원과의 거리를 전이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이량을 계산을 해서 전이 기어를 만들면 언더컷을 방지할 수 있는 기어를 생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이 기어라고 하는데, 이 전이량은 전이 개수 x 곱하기 모듈 m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언더컷 방지를 위한 최소 전이 개수는 최소 전이 개수 x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x를 구하는 겁니다. x는 이거보다 커야 된다. 1-2분의 g 사인 제곱 알파보다 사인 알파 제곱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최소 전이 개수를 계산해서 전이량을 구하는데,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이거를 구하고 있죠.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량과 최소 전이 개수를 구하는 식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나아가서 나중에 기준 피치선과 레크 공구의, 그러니까 공구의 기준 피치선과 기어의 기준 피치선과의 거리가 전이량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53번. 축의 재료와 키의 재료가 같은 경우, 잠시만요. 축의 재료와 키의 재료가 같은 경우 축의 지름이 50mm에 폭 10mm랍니다. 그리고 이 10mm의 묻힌키를 설치했답니다. 전단으로 키가 파손되지 않으려면, 자, 보시죠. 이게 지금 힌트인데, 키에서 발생하는 전단 응력과 축에 발생하는 최대 전단 응력은 같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런 상태가. 그래서 이 축의 최대 전단 응력과 키의 전단 응력이 서로 대응이 되면 파손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축의 최대 전단 응력 구하는 요거 있죠. 타우는 죄송합니다. 토크는 타우 곱하기 ZP에서 나온 식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극단면 계수가 16분의 파이 d 3승해서 이렇게 많이 했었죠. 그거를 이항식해서 계산한 거고요, 이거는. 키의 전단 응력은 요거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BDL분의 ET 이렇게 구하는 거라서 이렇게 갖다 놓고 계산하면 이 뭐 날릴 거 날리고요. 이렇게 날라가죠. 그리고 이거 8 남고, 그리고 뭐 D의 제곱 남고, D 남고, 이렇게만 남기면 파이분의 8은 DL분의 1 이렇게 남겠네요. 그래서 값을 넣으면, D 값을 넣으면은 바로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키포인트를 찾으면 계산식에 넣으시면 된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54번. 일반적으로 두 축이 같은 평면 내에서 일정한 각도로. 자, 이거 보시죠. 두 축이 같은 평면 내에서 일정한 각도로 교차한답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축 이음을 찾는 건데, 이게 유니버셜 조인트입니다. 유니버셜 조인트. 자, 여기서 보시면,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평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생긴 게 유니버셜 조인트고, 그죠? 예. 그리고 플렉시블 커플링은 설명을 당구장 표시로 제가 해놨는데요. 자, 두 축 사이에 축선이 약간 어긋남 및 축의 팽창과 수축을 커플링해서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든 축이음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니버설 조인트는 뭐 커플링해서 팽창 수축을 흡수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플렉시블 커플링과 유니버설 조인트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넣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드각 알파, 마차계수, 뮤는 탄젠트 로우죠. 이게 나사의 자립 조건을 이제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립 조건이 만족되려면, 자, 그 전에 자립 조건은 나사가 가만히 있을 때 스스로 풀리지 않는 겁니다. 축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졌을 때나 뭐 하여튼 가만히 있을 때 스스로 풀리지 않는 조건이 마찰각과 리드각의 이 관계로만도 이렇게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마찰각이 리드각보다 크면 자립 조건이 만족이 됩니다. 반대면 저절로 풀린다 이거죠. 그래서 답을 찾으시면 3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56번 브레이크 슈는 이제 그냥 브레이크 블록의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길이와 폭이 나와 있으면 압력을 받는 부분이 길이 곱하기 폭입니다. 그냥. 그래서 28, 75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눌러지는 압력이 얼마냐 이렇게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343을 이걸로 단면적으로 나누면 값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실 때 단위 주의하셔야겠죠.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기 때문에 뉴턴 퍼 미터 제곱이 파스칼이죠. 근데 밀리미터 제곱이니까 10의 6승분의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가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 환산 관련해서 그죠? 이거를 이렇게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7번 12m/s 속도로 35.3 kW의 동력을 전달하는 평벨트의 이완측 장력은 약 몇 뉴턴인가?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긴장측의 장력을 TT라 적고요. 이완측 장력을 TS라 보통 적습니다. 그럼 이게 이 뮤 세타라는 관계가 주어지는데 이게 지금 3이란 얘기죠. 긴장측 장력이 이완측 장력의 3배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 값 하나가 정립이 되고요. 이런 관계가.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원래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TT-TS가 유효장력이라고 그것 해서 T2라고 보통 적기도 하는데 이것은 T2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게 이거를 TTV-TSV 이렇게 되죠. 천분의 이거를 이제 아까 TT분의 TS는 2μ 세타를 갖고선 이 두식 갖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 유도를 직접 하셔도 되고요. 다시 적어드리지만 이 관계를 이거를 이제 하나 TS는 어떻게 되죠? TS는 TT분의 2μ 세타 여기에 대입하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정리를 하면. 근데 그 과정이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그냥 하나 암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력 구할 때. 그래서 여기에 값만 다 집어넣어주면 바로 답은 나오죠. TT 값이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해줘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의 이완측 장력이 얼마냐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TS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2μ 세타 이게 3이었죠 아까. 그래서 TT 값을 여기 위에서 구했으니까 넣어주고 TS를 남기면 TS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고, 자 58번 마찰차를 적용하기 힘든 경우, 자 제일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속도비가 필요하면 기어나 타이밍 벨트를 써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써야 되고, 타이밍 벨트는 아니겠네요. 기어를 써야겠죠. 마찰차에 이빨 새긴 게 어떻게 보면 기어이기 때문에 마찰차는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고 가공하는 데 노력이 안 들겠지만 상당히 정확한 속도비를 낼 수는 없겠죠. 슬립이 생기기 때문에 마찰차는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맞닿아서 굴르는 겁니다. 두 개가 맞닿아서 이렇게 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확하게 딱딱딱 맞아 들어가진 않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볼베어링의 기본 부하 용량 C 이론 하중 P theory일까요? 하여튼 이론 하중이라 해서 TH가 들어있고 회전수 N 베어링의 수명시간 LH 이렇게 주어져 있고 하중계수 FW 속도계수 FN 수명계수 FH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의 관계를 구하라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정립이 되고요. 이렇게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앞에서 했던 식에서 요게 붙죠? 요게 가장 크게 보면 요게 붙었죠? TH.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베어링이 이론 하중 그리고 FW 하중계수. 그래서 이렇게 붙었죠. 예, 이렇게 요 값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뭐 뒤에 10의 6승이 있었던 그것과 이제 뭐 비슷한 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변수들을 넣으려면 예,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볼 베어링이기 때문에 3이 들어간 이게 맞겠죠. 3분의 10이면 이거는 롤러 베어링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60번. 자, 이거는 이제 뭐 간단한 거니까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변형 유리 0.04입니다. 그러면 원래에서 얼마나 변했는가. 근데 이제 뭐 뺐죠, 여기서는. 예. 압축하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짜부라들 거기 때문에 빼서 이렇게 값을 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늘어나는 거면 변형된 후의 길이가 앞에 있겠죠. 그래서 뭐 1-분의 50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만 참고하시면 크게 중요한 거, 예, 그렇게 뭐 헷갈리는 거 없이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과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